네, 2021년 경제 전망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대외적인 변수들을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바뀐 우리 세상, 앞으로 또 2021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또 주요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경제 키워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님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한 해 2020년에 정말 순식간에 삭제됐다. 순삭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고 우리 일상생활을 다 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이 경제 키워드를 특히나 올 한 해 동안 탑3로 정리해보자면은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저는 조금 좀 치팅을 했는데 네. 첫째는 정부 주도. 이게 코로나 독감 때문에 우리가 사상 유례 없는 30년대 이후에 볼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경제에 많이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독감이 시작됐을 때는 금융위기와 비슷할 정도로 시장 마비 가능성이 존재했는데 네. 아주 적극적인 정부 지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아주 그냥 적극적인 통화 정책, 아주 낮은 금리를 통해 가지고선 경제를 지지하고 경제 순환을 유지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을 했다는 게 첫째 코드월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치팅한 건데 거리두기하고 K형 회복으로 뒀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독감을 피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산업들은 거리두기가 있어도 어느 정도 잘 굴러가는데 어떤 산업들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잘 못 흘러갔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회복되는 산업이 있고 회복되지 않은 산업이 있고 여기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두 번째 키워드로 적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는 그래도 그냥 뭐 아주 큰 영향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거리두기에 영향받지 않은 사업들은. 네. 그렇지만은 집에서 이제 여가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확실히 밖에 나가지 않고 여행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배달 주문해서 먹고 TV 보고 그래가지고선 외식이나 여행 같은 것은 많이 감소했지만은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같은 거는 크게 증가했고 네. 그렇게 해서 요 3.5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것을 키워드로 잡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 쪽이 많아지고 우리도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했잖아요. 서지용 교수님은 코로나19 바꾼 경제로 무엇을 가장 중시하셨나요? 예, 저도 세 가지 뽑아왔습니다. 네. 양 교수님 말씀하신 거와 좀 중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시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했던 거는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22년 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한 자릿수긴 하지만 성장률이 이제 견조하게 유지가 됐는데 역성장 기조가 올해 엄습했다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도 심지어 두 자리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이제 글로벌 경제 침체가 가속됐다. 그게 첫 번째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택트 경제의 부각입니다. 좀 전에 이제 양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언택트 산업들이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대신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런 주문이 증가하면서 소위 말해서 라이더라고 하죠. 네. 라이더라고 하는 배달 서비스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맞는 등 우리의 삶과 어떤 산업 변화로 이어졌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을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정책 중에서 사실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했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구당 40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이제 획기적으로 지급한 바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차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 대상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이 됐거든요. 지금 또 이제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어떤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이 시도가 됐다는 걸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지급도 꼽아주셨는데 이제 워낙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였잖아요. 서 교수님은 그러면 올해 경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버텼다 혹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예,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로만 보면 네. 비교적 선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 1%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경제가 부진했던 거에 비해 보면 그렇죠. 실물 경제가 마이너스 1%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부진했지만 대체적으로 수출 수요가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서비스업 부진입니다. 특히 서비스업 부진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한 25% 되거든요. 자영업 비중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을 감안할 때 그 서비스업이 부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민간 소비는 이제 향후 이제 내년에도 상당히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민간 소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이제 마이너스 4.3% 정도 기록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상당히 부진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고용 측면에서도 부진한 것 같습니다. 취업자 수,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전년 대비 한 17만 명 정도 줄어든 거는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민간 소비에 부정적 여파가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시장 부진, 그다음에 민간 소비 위축, 그래서 자영업 자들의 어떤 그 경제 활동 부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실물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장률 지표로만 봤을 때는 잘 버텨줬지만 역시 서비스 또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은 정말 파탄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지원금도 있었고요. 한국판 뉴딜이라는 걸 정말 대대적으로 공개했잖아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정부의 과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국민들 뭐 신문이나 뭐 여론 같은 데 보면은 정부가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뭐 산업을 선정한다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번 정부에서 선택한 것 같은데 선택한 거는 IT하고 친환경입니다. 네. 거기에 뭐 바이오텍 같은 것도 조금씩 들어가지만은 주로 이제 IT하고 친환경에 그냥 다 집중적으로 이제 그 올인을 하기로 일단은 결정을 했는데 이 계획 그런데 그 IT하고 친환경은 일단 산업별로는 잘 돼 있지만은 그 외로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좀 좀 짬뽕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별 균형 정책도 여기에 집어넣고 뭐 사회적 보호망도 집어넣고 뭐 학교 컴퓨터 사주기까지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고 뭐 스마트 시티 뭐 견본 보여준다는 것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그냥 다양한 그 산업들을 여기에 집어넣는데 그런데 몇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이런 시설을 지어주겠다, 이런 지원금을 해주겠다, 그렇게 돈을 쓰겠다는 건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러한 IT 산업이나 친환경의 어떤 그 혁신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바꿔주겠다. 그건 조금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법이나 그 규제를 바꾸겠다, 이런 걸 재고려하겠다고 쓴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이 IT와 친환경 부분에서 아주 스페시픽한 아주 특이한 몇 분야만 융합 분야, 뭐 지역 분야 이런 것만 보겠다고 했지 어떻게 포괄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면에서는 돈을 쓰겠다는 계획은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돈을 쓰면서 이게 잘 개발될 수가 있느냐, 요거는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T하고 친환경 다른 특히 전통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물론 이게 뉴딜 안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IT하고 친환경이 먹거리 산업이 된다고 해도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의 50% 이상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그 경제 대부분은 전통 산업이나 전통 서비스가 주로 이제 나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계획들이나 뭐 어떤 그 대책들이 좀 미비하지 않나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제는 잘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서 아쉬운 부분들을 꼽아 주셨고요. 서 교수님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예, 한국판 뉴딜이 이제 정부가 그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헤쳐나갈 그 디지털 기반의 고용 창출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뭐 야심차게 추진하는 그 프로젝트죠. 향후 5년 동안 예산도 많이 배정이 돼 있고 특히 내년에 21조 3천억이라는 그런 큰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한 36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 거 보면 네. 사실 기대도 큰 거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민간 부분이 얼마나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그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두 축은 이제 디지털 뉴딜과 이제 그린 뉴딜로 구분이 되는데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같은 그런 그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그 보급을 이제 12만 대까지 이제 추진하겠다 정부가 야심차게 보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이제 스마트 스쿨이라고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하는 그 초중고등학교 이런 그 낡은 어떤 시설을 네. 친환경 에너지 설비화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설비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 순기능으로 작용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걸로 연결될지 그게 사실 관건인데 제일 좋은 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할 때 이 사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부와 민간이 잘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5년 동안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좀 바라는 바가 많습니다. 일자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한국판 뉴딜 혹은 뭐 정부 정책도 있고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내년에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면은 내년 경제 성장률은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양 교수님? 글쎄요, 그 정상화된다는 게 그게 문제인데요. 네. 지금 대강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백신을 이제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정상화되기 그러니까 집단 면역력이 생기는 거는 3개월 내지 6개월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 내지 6개월 지나서 집단 면역력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제 침체는 일상적인 경제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통화정책, 재정책 사용해가지고선 어느 정도 극복할 거를 알고 있는데 그게 한 3개월 내지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에 파산이 되는 기업들이 많을수록 회복되는 시기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정부 얘기로는 내년 한 2월서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접종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걸려야지 이제 면역력이 생기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또 3개월 내지 6개월 지나야지 우리가 좀 이제 경제 회복을 좀 제대로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 8월에서 내후년 한 2월까지 돼야지 좀 정상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정부는 한 3.2% 얘기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3%, OECD는 2.8%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정부는 조금 좀 너무 좀 낙관적이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얘기했던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내년 대부분은 계속 코로나 독감 때문에 침체적인 요소들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서 교수님은 내년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또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봐야 되는 빅 이벤트를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먼저 그 내년 경제 성장률은 네.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 그 성장률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요. 어쨌든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는 분명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좀 더 늘어나면서 경제가 안정될 것 같은데 상반기가 변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뭐 내년 1분기로 예상이 돼 있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없을지도 이제 변수거든요. 그렇죠. 그런 요인이 이제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년 1분기부터 조기에 해소가 되고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내년 한 3% 정도 전망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국내 전망하는 기관들이 보더라도 국내 전망 기관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외국계 이제 그 전망 기관들 같은 경우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한 2.8%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3% 내외인데요.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내수 시장 회복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 실물 경제가 위축되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실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백신이 관건이 될 것 같고 얼마나 빨리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안정화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3% 내외가 계상대로라면 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좀 낮게 또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서 가장 큰 관건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또 수출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정부 같은 경우는 수출이 한 8%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3.0% 성장률에 수출은 5%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OECD는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2.8%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수출은 서비스 포함해서 한 4% 증가를 예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독감 얼만큼 조절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백신이 얼만큼 보급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 독감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서 우리나라 수출이 진짜 8%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뭐 정부가 예측하는 3.2%는 뭐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거죠. 예, 뭐 양 교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그 내년도 이벤트 제가 좀 한 가지 좀 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수출이 글로벌 경제 회복이 되면서 수출 수요가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 더 변수는 환율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달러 약세가 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위안화하고 특히 이제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더 강세가 되는 현상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주도형 경제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낮아지는 게 사실 수출 실적에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나 반도체 그런 경기 민감 부분에 있어서의 그 수출 산업 실적이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주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율도 지켜봐야 되는 가장 큰 키워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2021년 내년의 전망에 대해서 두 분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